네, 각 정당들이 5구 대선을 겨냥한 경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주자들 간의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네, 오늘 이 시간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기 대선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경선도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후보 9명 가운데 6명만 통과시키는 1차 컷오프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네. 일단 2차 컷오프에 오를 후보, 그러니까 누가 1차에서는 탈락이 되겠느냐 좀 전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네, 이제 오늘 컷오프로 해서 6명으로 일단 예. 압축이 된 뒤에 예. 또 다시 이제 또 더 압축이 되고 4명으로 압축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근데 그 후보가 9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누가 탈락할 거냐 말하기 좀 죄송한 측면이 있어서 네. 그 9사람 중에서 지금 현재 누가 좀 것 괜찮느냐, 예. 될 것 같냐를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네네. 일단은 여론조사 상으로 홍준표 경남지사가 어떻든 선두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선두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1등 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1, 2등 할 텐데 그다음에 누가 추격을 하고 있느냐 하면 최근에 그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서 주도해가지고 김진태 상당히 의원이요. 친박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진태 의원, 춘천 출신이죠. 여기가 굉장히 맹추격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경북지사, 경남지사가 또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경북지사의 김관용 경북지사하고 그 전에 대선에 여러 차례 나왔던 이인재 전 최고위원, 여기 또 이제 그 다음은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 원유철 전 원내대표. 예. 여기까지는 6명 안에 많이 들지 않게 이 5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한 자리 6사람에 또 누가 들어가느냐. 여기에 이제 뭐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같은 경우도 거론될 수 있고. 네. 또 뭐 다른 사람들도 거론될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이 이제 남아있는 한 이름이 이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인데 현재 조경태 의원, 의원도 있고요. 그다음 조경태 의원, 네. 신용환 전 청년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현재까지 지지율로 보면 아무래도 홍준표 경남지사의 통과는 이제 유력해 보인다는 네. 전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뭐 여론조사에서 책임당원이 7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친박계가 결집한다면 홍준표 지사의 뭐 압도적인 승리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뭐 사실 뭐 이 그 지명도나 경험이나 경륜을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홍준표 경남지사의 일방적인 승리가 쉽게 예측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하나의 떠오른 변수가 지금 이제 책임당원 70%라는 그런 측면, 또 하나는 이 지금 탄핵 반대를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지금 이제 강성 친박계의 결집 움직임이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제 그 예비 경선 과정에서도 이 그 강성 친박계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양상을 현장에서 그대로 보여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상당한 그 지지를 받는 후보가 바로 김진태 의원입니다. 김진태 의원이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1%로 이 지금 후보군에 또 올랐거든요. 이런 예.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김진태 의원의 그 부상 속도가 상당히 빨라 보인다는 생각인데요. 예.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그 경선 자체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느냐,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갈 거냐의 싸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김진태 의원이 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출마 의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거였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당에서 지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홍준표 경남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검찰 소환 조사에서 예. 이 포토라인에 서게 됐을 때 어떠한 메시지를 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이 그 경선 판도에도 상당한 그 변화가 충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예. 네. 지금 말씀 전에 얘기하셨습니다만 박근혜 프레임에서 벗어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고심을 하고 있을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예.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딜레마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박근혜 대통령 색깔을 지우면서 친박 핵심 인사를 뒤로 완전히 퇴진을 시키고 이렇게 친박당을 이제 벗어나는 그런 길로 가야 당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지도부의 극연에 더 가까우긴 한데 예. 또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당원들, 그 당원들은 상당 부분 또 박근혜 대통령의 원래 골수 지지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밑에 당원들의 그 생각과 현재 지도부의 그 고민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결정되는데 이번도 뭐 바로 경선 과정에서도 바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가 이제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집회에서도 보면은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경우가 이제는 박 전 대통령을 잊읍시다라고 했다가 그 태극기 그 부대에서 온 사람들한테 야유를 받는 그런 일도 있고 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홍준표 지사와 김진태 의원이 이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앞으로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진로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또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국민의당 얘기를 해보면요. 예비 예. 경선을 통해서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이 3명으로 후보를 압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연대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연대를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손학규, 박주선 후보 그렇죠. 아닙니까? 그 예. 두 분은 아무래도 지금 상대적으로 그 지금 지지율 자체가 이 지금 안철수 후보보다는 좀 뒤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들 입장에서는 외연을 확장하는 이 바깥 세력들과의 손을 잡는 그러한 형국으로 아마 지지율의 열쇠를 아마 돌파해 보자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안철수 그 후보 자체도 지금 뭐 자강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예. 본인도 결국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결국 이 선거 구도 자체가 문재인과 나의 그 구도가 될 것이 1대1 싸움이 될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도 연대론을 전혀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 한다고 한다면 지금 뭐 보수 진영에서 후보를 안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경선에 승리하고 나면 이 바깥 세력들과 손을 잡든지 어떤 식으로든 연대를 해야 단일 후보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자강론에다가 더 초점을 두고 있느냐? 지금 현재는 본인이 지금 그 스스로 힘으로 당에서 이 지지율 그러니까 당에서 1위를 해서 경선에서 돌파 후보가 되고 난 뒤에 예. 이 국민의당 그 당내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선도 끝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에 가 있던 중도 보수 표들이 이 다른 그 후보들에게 그 고루 나눠 있던 지지표들이 결국은 이 어느 특정 후보를 배제하고 다시 그 중도절에 넘어올 수밖에 없다. 예. 그럴 경우 그 이탈된 표를 자신이 잡아서 2위 후보로 우뚝 솟고 난 뒤에 이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뭐 바른정당 등 비롯한 제3지대든 어떤 지대에서 나온 사람들과 그 연대를 하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시간을 두고 지금 이제 이 자신의 그 대선 전략을 짜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당장은 지금 자강론에다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대도 지금 안철수 후보는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경선이 끝나서 자신이 경선 후보가 된다고,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 연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한마디만 예. 보태면요.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들을 만나서 이렇게 좀 본 생각을 한번 좀 물어봤더니 얘기를 해보셨군요. 예. 예, 물어봤더니 이 뭐 소위 대연정이라든가 협치 이런 거에 대해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네. 많이 갖고 있는데 왜 그럼 현재 이 대선 전의 연대는 좀 부정적이고 대선 후에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은 현재는 연대를 하게 되면 대선 전에 이번 대선에서 연대에서 뭐 이렇게 누가 후보가 된다 해서 못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간다 한 메시지를 분명히 그거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도 부를 뿐만 아니라 제3지대 후보들, 예를 들어서 김종인 전 대표가 추진하는 제3지대 후보 연대라든가 또 다른 정당과 연대해서 그렇게 되면 후보가 안철수 전 대표가 나올 수 있느냐 맞느냐 이런 논쟁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끝까지 이번 대선 본선까지 간다라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끝나고 그다음에 다른 후보들이 정리되면 결국엔 나는 양강 후보의 대열에 들어가서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될 경우 양강 후보로 맞서는 후보가 된다라고 하는 걸 각인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자, 어쨌든 결과적으로 연대 논의의 칼자루는 이제 그 자강론을 펼치고 있는 안 전 대표가 쥐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 이 부분이 과연 국민의당 어떤 경선의 흥행이라든가 정체된 지지율 이런 걸 좀 그 반등시키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물론 지금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경선 이후에 자신이 당의 후보가 되고 난 뒤에 이제 연대 전략을 펼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고려했던 또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는 호남 민심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연대를 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오른쪽의 진영에 있는 네. 바른정당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른정당이 물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국면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그 공을 세웠지만 그러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대통령직 파면에 상당히 또 그 이 책임이 있는 정치 세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금 경선 레이스 과정에서 바른정당과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 외연을 그쪽하고 손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호남민들이 봤을 때는 이 지금 책임 있는 세력들과 이 탄핵에 책임 있는 세력하고 예. 이 지금 손을 잡는 것 자체에 대해서 호남 민심이 돌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칼자루는 잡고 있지만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시간을 두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그러니까 그쪽에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그 중도 보수층 표들이 안희정 후보에게 갔던 표들이 자신이 갖고 올 수 있다. 그러면 그 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자신이 2위로 우뚝 서면 일종의 문재인과 안철수의 구도가 만들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바른정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 그 후보를 견인해 올 수 있다는 아마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칼자루를 쉽게 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비문 지역의 비문 진영의 어떤 연대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전제로 뒀을 경우인데 그것이 될 것인가도 참 의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 비문 진영 전체 연대는 좀 어려울 것 어렵다.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사실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김종인 전 대표는 자기 중심으로 뭔가 비문 진영 개헌 연대, 개헌을 중심으로 한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약간 생각들이 동상이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령 이제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이 예. 개헌을 대선 이래 추진하는 그거를 개헌안을 붙이는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시간에 촉박한 데다가 또 예, 생각이 국회에서 의결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 네. 200명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해주지 않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전체 연대는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 대선은 이번 대선은 실질적으로는 3자 구도로 가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와 그다음에 국민의당 후보와 그다음에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 또는 바른정당의 어느 유력 후보 예.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유력 후보하고 3자 구도로 가게 되는데 어허. 막판에 더불어민주당은 1강은 되는데 막판에 자유한국당 또는 국민의당 이런 후보들 중에 누가 더 2위로 더 세게 치고 올라가느냐 예. 그쪽에 이제 표가 좀 몰리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런 싸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자, 바른정당은 지금 유승민, 남경필 두 후보로 압축이 되긴 됐는데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좀 반등될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았어요. 앞으로 돌파구는 없는 겁니까? 네, 그래서 바른정당이 굉장히 고민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정당 지지율도 더 오르지 않고 있고 예. 오히려 가끔 주춤해서 하락세도 보이고 그다음에 대선 주자 두 사람의 유력 이 두선 주자도 지지율도 오르지 않고 그거는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처음에 거기에 이제 연대하는 걸 기대했었는데 그 그만둔 이후로 상당히 반전 계기를 못 찾고 있는데 또 중간에 이제 정운찬 전 총리를 영입해서 3자 대결 구도를 한번 만들었으면 조금 나았을 텐데 그것도 그것도 불발이 됐죠.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유승민 의원하고 이제 남경필 지사인데 유승민 의원이 조금 앞서고 있죠. 근데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근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김무성 전 대표의 가까운 의원들 한 8명이 남경필 지사 그 지지 선언을 어저께인가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치열하게 한번 경쟁을 붙여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 과정 속에서 뭔가 이 보수 정당 보수층의 지지들이 자기네 쪽으로 좀 오기를 자유한국당이 뭔가 이 딜레마 이 혼선을 빚으면서 자기네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남의 실수를 속에서만 바라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뭔가 이 바른정당은 이 돌파구를 말을 하려면 유승민, 남경필 의원을 비롯해서 뭔가 특단의 어떤 대선 공약을 내놓는다든가 뭔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한국당과 아마 그 친박색이 아닌 임명진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한 네. 개혁 세력들 거기와 손을 잡을 수도 있게 되지 않겠냐 이런 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뭐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지금 그 지난번 대통령 탄핵에 찬성은 했지만 그대로 지금 자유한국당에 머물러 있는 의원, 중도파 의원이 예. 한 30명 가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자유한국당의 경선 자체가
박근혜 지키기냐 박근혜 버리기냐의 양상으로 갈 경우 그래서 만약에 균형의 추가 박근혜 지키기로 기울었을 경우에는 아마 중도파 의원들이 탈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바른정당이 지금 나름대로 흥행이 안 되는 이유는 아마 상당히 본인들은 스스로 실망스러울 겁니다. 근데 사실 그 탄핵 국민이 마무리되고 나면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탄핵을 이끄는데 바른정당이 상당히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공적을 상당히 국민들이 평가해주고 자신들의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는데 그것이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는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서 그러니까 탄핵이 그 심판에서 이 그 자신이 이제 파면되고 난 뒤에 그러면 모든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걸 제가 떼안고 가겠습니다. 국민들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승복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한다면 아마 바른정당 쪽으로 상당히 주목도가 실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드시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이러면서 일종의 사저정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좀 상당히 불복하면서 강성친박계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 지금 상당히 정치적인 이 새가 모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특히 보수층들의 시선 자체가 아직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쪽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 자체가 지금 중간에서 어정쩡한 위치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바른정당이 지금 18일부터죠. 18일부터 4개 권역을 통해서 지금 그러니까 권역별 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권역별 토론회 자체가 이 슈퍼스타 K 방식으로 그 토론회를 지켜보는 4,000명의 배심원단이 아마 투표를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투표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좀 새로운 형태의 그런 그 경선 레이스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지금 와닿을 것이냐 이걸 한번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네. 자, 민주당 토론회에서는 어제 있었는데 이제 주요 현안사인 사드도 그렇고요. 대연정 둘러싸고 후보들 간에 아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일단 매회 열리는 토론회도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을 항상 앞서가고 독주 체제를 굳혀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떤 이 판에서도 반전의 계기가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그 TV 토론이 과거에는 상당히 영향을 준 적이 있는데 지난 대선들은 이번뿐만 아니라 그전 대선에서도 보면 TV 토론이 큰 지지율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약간의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지금 처음에 시작될 때는 이제 TV 토론이 아니고 라디오라든가 이런 방식들 TV 토론으로 진행되면서 지금 안희정 지사가 처음에 이제 굉장히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 상대로 왜 당신이 대표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갔다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이런 게 있고 어저께는 이재명 시장이 문 전 대표 상대로 탄핵 과정에서 수차례 말을 바꿨다. 이제 이게 이슈가 됐고 또 하나 이제 대연정인 이슈가 되는 거는 이제 안희정 지사와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러고 또 하나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주로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떻든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후발 주자들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그런 효과는 있는 거죠. 지금 더 치고 올라가면서 대세론을 굳혀야 되는데 지지율이 더 이상 이 토론 과정에서 더 이상 오르고 있는 건 아니고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근데 관심은 뭐냐면 안희정 지사가 과연 추격하다가 그럼 그 불발에 그쳐버리느냐 이게 관심이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그 선한 의지 발언 이후로 주춤했는데 주춤하면서 약간 하락세 조정까지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안희정 지사가 다시 약간 상승 기류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안희정 지사가 이 반등이 된 게 실제로 더 추격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 과정에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순회 경선 과정에서 순회 경선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드라마를 연출하려는 심정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지면은 순회 경선에서 상당히 변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안희정 지사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느냐가 일단 변수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선 얘기하셨는데 순회 경선에서 드라마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얘기하셨지만 첫 번째 광주 경선이 어떻게 보면 승부처다는 예상이 많더라고요. 사실 뭐 광주 경선 앞서서 또 하나의 승부처는 저는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인단 규모가 지금 1차에는 160만 원을 돌파해서 지금 21일까지 2차를 모집합니다만은 한 220만 명까지 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220만 명이라는 일반 국민, 그중에 절대 다수가 일반 국민들인데 일반 국민들이 그런 과연 투표율이 얼만큼 높아질 것이냐. 과거 2012년도 같은 경우는 한 57% 정도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 70% 가까이 가는 아니면 60% 중반대 가는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아마 중도 보수층들이 상당히 돌아왔을 것이다. 참여한 것이다. 참여한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경선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아까 두 번째는 이제 그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 호남입니다. 그렇습니다. 호남이 지금 현재 그 선거인단에 지금 참여한 분이 27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21%니까 호남의 인구를 따지고 본다고 한다면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호남의 표심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게 수도권으로도 좀 그렇죠.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죠, 그렇죠? 이 1차를 여기서 하기 때문에 2002년도 이 그 당시 민주당 경선 때 노무현 기적이 강주에서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 한다면 아마 지금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저마다 강주에서 뭔가 역전의 계기를 잡아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결선 투표가 가느냐 안 가느냐, 예, 갈 결선 투표가 것인가, 있느냐 그것인가. 없느냐인데 지금 문재인 그 후보 같은 경우 대세론에 의해서 1차에서 끝을 내야 될 아마 절박한 심정일 겁니다. 만약에 2차 결선 투표로 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투표율 자체가 상당히 더 높아 1차보다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반문 세력, 반문 지지자층에서 그렇죠. 좀 더 적극적일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러니까 비문 지지 세력들이 그렇죠. 상당히 투표에 참여할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전혀 이변을 배제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 검찰이 삼성동 자택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뭐 수사가 이미 정점에 왔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문제가 이제 논란이 예. 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특검하고 다르냐, 뭐 예.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걸 고려했을 겁니다. 현재 뭐 박 전 대통령 어차피 권력에서 이제 물러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뭐 상당히 의식하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그 대면 조사를 얼마나 제대로 받아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입수한 자료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텐데,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뭐 압수수색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촛불 집회를 주도한 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야권 지지층에서는 이게 뭔 소리냐 하면서 굉장히 비판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또다시 아니 우리하고 압수수색 꼭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압수수색 할 수도 있다 하면서 지금 현재 또 검찰이 고심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검찰은 이번에 내주 초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대면 조사 이걸 얼마나 제대로 조사를 하느냐 이거에 예. 일단 주력하면서 하기 위해서 지금 벌써 리허설도 하고 네. 온갖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리허설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예. 단계입니다. 어쨌든 실효성에 조금 더 치우치는, 그러니까 좀 더 중점 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예. 예. 일단 저기 박 전 대통령 검찰에 출석한다면 이젠 그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예전에 어떤 그런 불통의 이미지 때문에 예. 뭐 나와도 크게 뭐가 나올 수 있겠느냐, 예. 무슨 말을 메시지를 많이 밝히겠느냐 이런 분석이 있는 반면에 이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좀 더 본인도 어떻게 보면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 의견도 있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우리가 그 과거 사례를 본다면 예. 노무현 노태우 전 대통령처럼 그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뭐 노태우 전 대통령 국민에게 죄송하다, 내 모든 책임을 내가 갖고 가겠다.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면목이 없다. 사실상 이 대국민 사과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반면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 소환 자체를 거부하면서 소위 말하는 꼴목 성명을 통해서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단 형식적으로는 이 노태우,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예. 일단 검찰 조사에 순수히 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앞서도 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에게 주어진 혐의 자체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일단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아마도 그 상당히 그 나름대로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톤 다운된 메시지 뭐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는 것이 다수의 관측인데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노무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례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까운 그런 대응을 할 수도 있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 검찰 수사에서 내가 유무죄를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이 모든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정치인 박근혜에서 죽지 않았다. 나의 이 실추된 불명예를 내가 어떤 식으로는 내가 스스로 회복하겠다는 그러한 상당히 결기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혐의 부인 쪽으로. 예, 혐의 부인 또는 끝까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식의 당당한 뭐 그런 선언으로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이 주어진 혐의를 뭐 검찰 수사에 순수히 응하고 그리고 이 모든 사태가 비롯된 데 대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 네. 짓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